지금부터 똑솔라 방송이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턱 없는 낭독 전문 방송입니다.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성북마을 TV, 목소리 예술 실험실이 함께합니다. 똑똑 솔깃한 라디오. 네, 지금 여러분은 최정진 시인과 함께하는 젊은 시인의 다락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시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만한 게 있나요? 이게 배경이. 아마 여러 편이 바다가 나올 거예요. 뭐 밀물, 썰물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성장한 지역이 그러니까 이렇게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지 않아요. 물때가 되면 썰물이 빠져나가고 갯벌이 있는 포구 있고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순천시 별량면이라는 데서 컸어요. 그러니까 여기 봤을 때 통합된, 예, 거기서 컸는데 그렇게 작진 않아요. 네, 거기서 컸는데 그 저희 마을은 농촌이고요. 그 아까 여쭤본 것까지 대답을 할게요. 그 농촌에서 부모님이 세탁소를 하세요. 원래는 양장점을 외지에서 하시다가 기성복 시대가 80년대 오면서 잘 안 되셔가지고 재밌다. 그 이제 조그만 면단위 면 읍내로 가셔서 이제 나름 직일 하시려고 세탁소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거기서 유년 시절을 보내기 시작했고, 근데 그 뒷산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한 350m 되는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에 올라가면 순천만이 보여요. 바다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5살 요럴 때 동네 형들이 데리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게 되게 애기가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못 보고 살다가 그 산을 딱 올라가면 바다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도 그랬고, 뭐 고등학교 때도 중고등학교 때도 괜히 가끔, 뭐 자주는 아니고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 혼자 가서 그 바다 포구 있는 데 있잖아요. 혼자 가가지고 뭐 반나절씩 앉아있다 오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침 이제 그런 그 해안선 따라서 옆에 도시가 여수인데 그 해안선 따라서 가는 길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되게 거기 경치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석양 사람들이랑 가끔 갔어요. 자주. 그래서 아마 그 기억들이 아마 시에 다 있을 거예요. 눈물 나오고 막 썰물 나오고 이런 포구 나오는 이런 시들. 그 기억으로 쓴 되게 기묘한 리듬. 결국 그 배경의 기묘한 리듬이 그런 시의 마지막 시였어요. 저한테는 정리하는 그때를 정리하는 마지막 시였어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허물렸다 지어지는 집처럼 씩씩하게 두려워하면서 앉았다 일어났어요. 네, 그 어떤 그게 왜요? 갑자기 그게 좀 희망찬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무섭기도 하고 근데 뭐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이제 그러니까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로 이사 와서 이제 이게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이제 시가 아까 말씀하셨던 되게 정제돼 있는 뭐 그런데 일부 쪽엔 그렇게 실려 있고 3부 쪽에는 약간 되게 뭐라 그래야 돼 삶의 뭐 어떤 날것 같은 것들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기울어진 아이나 이쪽은 순천에서 쓴 거고 나머지는 서울에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순천에서 쓴 시가 한 편도 없어요 거기에. 이 시집에요? 예. 그게 옛날을 기억하면서 쓰신. 그러니까 기억만 끌어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기억과 이별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되게 그래도 한 사람이
20대 중반까지를 살았으면 그 인간의 가치관이 아마 다 형성이 된 상태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마 되게 고통스럽게 끊어냈던 진짜요. 그 시가 아마 마지막에 쓰여졌던 시가 배의 기묘한 리듬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나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잊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끊어야만 했었나요? 그러니까 네. 새로운 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곳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몸만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뭐몇 년을 있든 이곳의 삶을 방어하면서 거리를 둘 수는 없고 적극적으로 이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마도 이제 좀 사람이 좀 비장해지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또 좀 제가 지금 나이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혼자라는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시를 못 쓴다. 이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시를 써도 좀 안 좋은 시를 쓸 거다라는 이상한 막연한 두려움. 여기 이거를 내가 뭔가 내 자신을 속여놓거나 왜곡시키면 분명히 시에도 영향을 갈 것이고. 혼자라 느끼나요? 가끔씩은 밤새 울기도 하죠. 하고 싶은 그 기울어진 아이뿐만 아니라 이 책에 보면 세탁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부모님이 세탁소를 운영하셨다고. 네,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 동네 안에서 이제 좀 뭐 진짜 단칸방에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뭐 그 되게 안 좋은 건물 있잖아요. 양옥 같은 거 거기서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건물은 달라졌는데 그 동네에서 하고 계시고 뭐 따로 또 아버지가 세탁소를 따로 하시긴 하시는데 즉 몇 년 안 됐어요 그렇게 된지. 따로 세탁소 이름이 뭐예요? 별량 세탁소입니다. 네, 별량 세탁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읽고 나서 이제 제 옷을 오늘 아침에 다림질을 하는데 시에 나오는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구절이었냐면 다린다는 말은 주름을 지우는 게 아니라 더 굵은 주름을 새로 긋는 문제라는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되게 생활 밀착형 시를 쓰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다림질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탁이라는 그러니까 세탁소를 운영한다는 어떤 그런 직업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멋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것과 연관해서 들고 온 음악이 있는데 다락방에 들고 온 음악은 제목이 빨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네. 네, 빨래라는 이름을 가진 제목을 가진 곡들이 꽤 많아요. 네, 뮤지컬 이적의 빨래도 되게 좋아하고요. 등단작을 세탁소로 쓴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괜찮아요. 네,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쓰는 당시에 그러니까 이 시를 쓸 때 어떤 걸 의도하고 써야지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뭐 저도 문예창작학과를 나왔으니까 그 시집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시인들이 세탁소를 가지고 시를 많이 썼어요. 실제로 쓴 시인들이 많아요. 근데 뭐 약간 해석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옷을 가지고 어떤 뭐 죽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상징적인 문제를 가지고 썼는데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그런 것이 아니야. 이건 어떤 해석의 대상이 아니고 지금 동시대에 똑같이 사람이 사는 곳이야. 이게 아마 문학적 태도랑도 연결이 좀 이어져 있을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상과 거리가 좀 가까워요 시를 쓸 때. 저도 왜 그러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부터 생각이 아마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언젠가 꼭 한번 세탁소로 쓸 거야라고 어렸을 때. 그리고 진짜 세탁소는 뭘까라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마치 등단작이 되더라고요. 그때 바리가 허버리고 앉아 투닥투닥 빨래를 하는데 사는 일 군질군질 냄새나고 더럽다고 우지 마라 야 괜찮다. 그래서 정말 세탁소에서 되게 세밀한 관찰을 했다라는 느낌을 일단 받은 시들이었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게 세탁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빨래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 마음의 먼지를 털어주는 그런 멋있는 일이라고 좀 한편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빨래라는 곡을 되게 소개해드리고 선물로 드리고 싶었는데 남도 음악으로 유명한 판소리를 좋은데요. 뜬 세상 홍진 속에 이리 정재일이라는 그 가수 겸 작곡가랑 한승석이라는 소리꾼이 같이 콜라보해서 만든 음악이에요. 근데 노랫말은 혹시 극작가 중에 배삼식 씨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 이름만 예. 성함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노랫말은 그분이 이제 쓰셨고 오. 그 노랫말 가지고 이제 콜라보로 만든 음악인데 소재는 바리 설화 이야기거든요. 바리공주 설화 이야기. 바리대기. 네네네. 그 소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바리 공주가 이제 원래 어떤 왕국에서 어머님 아버지가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바리 공주가 딸로 태어나서 버려져요. 그래서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병이 들었을 때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를 살릴 생명수를 구하러 가거든요. 그 생명수를 구하러 가는 그 길이 서천 땅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서천 꽃밭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서천 꽃밭을 이제 지나가서 아버지를 생명수를 구하러 가는 길에 빨래하는 할머니를 만나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 빨래를 다 해주면 그 서천으로 가는 빨래도 많기도 많다. 세상에 몸을 봐도 저두름 우는 나이, 붉은 몸에 비린 빗물 닦아내던 무명수건, 저 토한 갓난애기 배내오 저고리, 침 묻은 턱받이 똥 오줌 기저귀, 온종일 뛰어놀던 아이의 운동. 저도 순천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 순천만 그 정원도 가봤거든요. 네, 갈대밭 사이로 이렇게 길로 이렇게 가는데 정말 장관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 순천에 그 김승옥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네. 제가 순천에 갔을 때 그 순천 문학관 안에 김승옥 문학관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를 갔다 왔었거든요. 혹시 만나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못 뵀어요. 그 김승옥 선생님도 사실은 아직 못 뵀고, 순천 문학관이 어디 있는지 저 가볼게요. 아침 7시 요금 오늘도 자전거를 끌고 너를 만나러 간다. 자, 아이디 내 친구 꼬마. 시집의 몸 전체 혹은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말, 그 밖에도 옷, 속옷, 로션처럼 신체에 밀접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판사 서평은 시집에 수록된 시들을 나와 너의 소통의 순간을 찾고자 하는 여정이라고 소개하는데, 신체에 밀접한 시어들을 특별히 많이 쓰신 이유가 서평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말씀드려야 될 건 그 민감한 단어 소통. 네, 소통에 대한 제 태도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소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회의감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집이 있고 방이 100개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이 어느 방인가 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소통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 같은 방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같은 방에 있을 수 없어요. 같은 걸 느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쓰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타인과 나는 다른 존재. 근데 그러기도 하지,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굉장히 무지하다는, 사실은 그거를 받아들이면서부터 어떤 소통의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소통에 대한, 어쩌면 제시가 거의
항상 타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너 뭐 어떤 뭐 기억을 가져와 가지고 연애시 같이 쓰고 뭐 가족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항상 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소통에 대한 입장 딱 명확하게 태도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아마 그러니까 되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방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통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되게 강하게 오지 않을 거고 나한테 아주 희미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누군가의 어떤 뭐 존재나 그래서 얘를 그냥 단어상 진심이나 이런 거는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뭐 가까운 상대면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상대에 대해서 무지하는 걸 알고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집중을 하고 있어야 그러려고 하는 노력하는 시간이 지속될 때 그 어떤 지속하려는 그 상태가 소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질문이 이 신체 부위가 시에 등장하는 게 이 소통과 관련이 있냐고 물으신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소통에 대한 제 생각이나 태도도 이제 이 시를 쓸 때는 사실은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질문을 받고 아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을 하려고 준비해온 말이지만 아마 이런 생각을 꾸준히 해왔었겠죠 저도. 그러고 시를 쓸 때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이게 부끄럽지 않은 게 뭐 다른 시는 어쩔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료로 충분히 찾아가지고 읽어서 알 수 있는 문제 뭐 자료 또 뭐 자료상에서 충분히 뭐 이론 책 등에서 알 수 있는 정도 그걸 지금 그러니까 뭐 우위를 나누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그런 문제라면 제가 왜 시를 썼겠어요. 제가 모르는 저도 모르겠으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거나 어떤 할 수 없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뭐 무슨 어디 뭐 사료를 찾아도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읽어도 모르겠으니까 책과는 뭔가 다른 그래서 쓸 때는 정작 그것을 알기 위해서 쓰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에 대한 제 생각이 시랑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닌데 쓸 당시에는 생각하고 쓴 건 아니에요. 시나트라님이 질문하신 게 있는데요. 최정진 시인께서 생각구름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 이름을 생각구름이라 지은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경이로운 강습소에서 나오는 구름이 카페 이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선풍기와 달의 뙤약볕, 졸음의 높이 등과 같은 시에서도 구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구름이란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 각기 다르겠지만 최정진 시인께서 구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 좋아하는 단어나 시구절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저 이 질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구름이란 단어를 많이 썼구나. 말해줘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생각 구름도 구름이구나. 그렇네요. 이렇게 이분처럼 볼 수도 있겠네 싶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역시나 미리 생각하는 건 아니고 네. 일단 생각이란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생각구름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말장난하고 놀다가 지은 건데 뭉게 막 이런 이게 뭔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파생시킬 게 좀 있겠다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었고 그 말 안 하면 서운해할 것 같아가지고 여자친구가 많이 도와줬어요. 이름 지을 때. 아까 피아노란 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쓰고 난 뒤에 그렇다면 가장 기뻤던 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가장 시를 쓰고 싶으신가요? 이게 가장 궁금한 질문이래요. 답변을 듣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거 제일 물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아까 뭐 처음 얘기할 때도 연결됐던 거고, 어떤 순간에 가장 시를 쓰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우선 가장 기뻤던 시 있잖아요. 네.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첫 시집을 낸 지가 좀 됐으니까 일단 첫 시집하고 첫 시집 이후에 한 편씩 말씀드릴게요. 네. 첫 시집에서는 로션의 테두리 네. 가장 많이 공들였고 네. 물리적으로 시간도 많이 들어갔고 음. 그리고 쓰면서 많이 힘들기도 했고 그 어떤 구조를 유지하면서 힘을 유지하면서 이게 진짜 이 시절 모르겠어요. 저 쓰긴 썼는데 한 시간도 꽤 걸렸고 쓰긴 되게 열심히 썼어요. 네. 근데 정작 제가 보면 별 느낌이 없어요 지금. 로션의 테두리가요? 사실은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어떤 개인적인 자의식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시에서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요 제 시인데. 근데 이제 그걸 조절하는 게 굉장히 기억하는 거는 그걸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쓸 때. 그것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군요, 시를 쓸 때. 그러니까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내가 어디까지 얘기하고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폭력적일 수도 있고 뭐 시를 가장한 뭐 정신 승리 같은 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쓰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고민이 가장 깊게 돼 있었던 시가 이 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표작을 저한테 꼽으라면 그냥 주저없이 꼽는 시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평이나 뭐 다른 데 이제 언급이 되고 이럴 때 또 이상하게 이 시가 절대 안 빠지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알던 동생이 언젠가부터 새벽에 전화를 해요 저한테. 뭔가 상처를 잔뜩 받아서 술에 많이 취해서 근데 그게 저한테 받아 있는 지금. 근데 이 친구를 본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반복적으로 전화를 해서 처음에는 그냥 뭐 한 거 있잖아. 왜 이유를 모르니까 이러고 화내고 끊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를 발표했을 다음에 그 시를 읽고 여기 내 시에 나오는 너가 그 너가 아닌데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럴 수도.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이제 이런 어떤 시에서 제가 온전히 하고 싶은 말을 조절했던 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아마 그때 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시적으로 어떤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원래 최근에 썼던 시가 사실은 제일 기억에 남고 가장 바로 전에 썼던 뭔가 그냥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즐겁게 시를 쓰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진짜 이번 시 쓸 때 그랬어요. 이번 시 쓸 때 그래가지고 여기 질문에 좋아하는 그 외에 좋아하는 시구절 있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네. 그 저번에 썼던 시구절 가져왔어요. 우와. 써놓고 좀 마음에 들기도 하고. 직접 네. 있을까요? 아, 그 시를요? 네. 스포일러가 되나요? 아니요 그래도 뭐 상관없죠. 그거 낭독할게요. 네. 부른 사람을 찾는 얼굴 2 사과는 떨어지려 한다. 너는 나무를 그릴 수 없다고 한다. 나뭇가지를 뻗는 방법이 그렇게 길게 설명될 때 그 나무는 거기 있다. 너는 나무를 그릴 수 없다고 말하려 할 때 나뭇가지가 그려지는 방법을 그렇게도 길게 설명하게 된다. 시라는 것이, 소설이라는 것이 어두운 내용밖에 없어요. 조금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너의 생각이라고
말을 하려 할 때 너는 나무의 초록까지 그릴 수 없다고 입을 뗄 것 같다. 물을 보면 물을 버릴 것 같다. 그 나무가 거기 있다는 것을 너는 알 것이다. 너는 사과가 어디로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믿는 것 같다. 사과가 떨어지지 않는 어떤 장소를 찾는 것일까? 천사의 가면을 쓴 천사처럼. 두 번째 시집에 이제 연작시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첫 시집에도 연작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문경과 기울어지나요? 이 부른 사람을 찾는 얼굴로 이제 일은 써서 발표를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이게 두 번째고 이거 쓰고 좀 사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시가 잘 됐어, 잘 써졌어, 좋은 시가 나왔어 이런 게 아니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게 시적으로 좋게 평가되지 않아도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뭐 피아노나 배의 기묘한 리듬 같은 시인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그래서 좀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그냥 이 시는 이대로 발표를 하자 그러고 보냈고, 여기 이제 질문 중에 좋아하는 그 외에 좋아하는 시구절 하는데 근데 이 시구절을 말하면 되겠다. 그래 그러니까 이 중에 너는 사과가 어디로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믿는 것 같다. 저도 그 부분이 딱 뇌리에 박혔었어요. 뭔가 그 어떤 순간에 시를 가장 쓰고 싶은지 남았죠. 이거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이제 좀 이상한 느낌이 들 때, 그분이 오신. 네. 그분 같은 게 오실 때, 그러니까 우울할 때 그런 느낌. 아니요, 저는 안 그렇지만도 그래요.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울하면 그냥 우울한 상태로 그냥 있어요. 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오히려 기쁠 때 쓸 것 같아요. 그 우울함이 영감의 원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은근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우울할 때 그냥 굉장히 우울해요.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뭐 쓰고 이렇게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어떤 그 기분을 즐기면서 시 쓰고 못 이래요 저는. 그 시를 진짜 즐기는 거네요. 정말? 그거 잘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 상황을 겪고 나면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누군가가 지금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해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말은 논리적이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사실은. 뭐 그런 상황이거나 그리고 모순을 발견했을 때. 네. 그리고 또 맞아, 개인주의. 요즘 이제 개인주의 선언도 나오고 그러는데 개인주의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떤 특정 지역주의에 가깝거나 그런 게 느껴지면 좀 쓰고 싶어요. 좀 힘들어져요 되게 감정적으로. 제가 청취자분들한테 소개해 주실 책이 있는지 먼저 여쭤봤었는데 혹시 가지고 오셨는지. 어떤 책인가요? 이거는 아마 저 집에 다락방이 없지만 집에 다락방이 있다면 가장 먼저 꽂아놓고 제가 읽지 않더라도 끝까지 소장할 것 같은 책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처음 읽은 뒤로
지금도 가끔 꺼내봐요.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책으로 아무래도 다락방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책으로 골라가지고 왔는데 장그르니에라고 저도 잘 몰라요. 또 이분이 어느 분인지는 잘 모르는데 뒷표지 글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까미 있잖아요. 까미가 굉장히 존경했고 뭐 까미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뭐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되게 뒤에 그분의 까미의 말로 적혀 있고 이거를 이 책의 다른 소개보다 이 챕터 중에 공의 매혹이라는 챕터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저마다의 일생에는 특히 그 일생이 동터오르는 여명기에는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한순간이 있다. 그 순간을 다시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 그것은 다른 수많은 순간들의 퇴적 속에 깊이 묻혀 있다. 다른 순간들은 그 위로 헤아릴 수 없이 지나갔지만 섬뜩할 만큼 자취도 없다. 결정적 순간이 반드시 섬광처럼 지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유년기나 청년기 전체에 걸쳐 계속되면서 겉보기에는 닿을 수 없이 평범할 뿐인 여러 해의 세월을 유별난 광채로 물들이기도 한다. 한 인간의 존재가 그 참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점진적일 수도 있다. 저 자신 속에 너무나도 깊이 꼭꼭 파묻혀 있어서 도무지 새벽빛이 찾아들 것 같지가 않아 보이는 어린 아이들도 있다. 그래서 그들이 문득 수위를 밀어붙이며 나사로처럼 일어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의외라는 듯이 깜짝 놀란다. 그런데 사실은 그 수위란 다름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벤의 옷이었던 것이다. 나의 경우는 바로 그러했다. 나의 최초의 기억은 여러 해에 걸친 시간 속에 흩어진 꿈처럼 어렴풋한 기억이다. 나에게 새삼스럽게 이 세계의 헛됨을 말해줄 필요는 없다. 나는 그보다 더한 것을 세계의 비어 있음을 체험했으니 말이다. 특별히 이 부분을 낭독하신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이 공의 매혹이라는 이게 아마 에세이겠죠? 이 에세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은 읽어야 된다면 다 읽고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이 전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첫 번째 달라고. 네, 그럼 질문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석캬소님, 발음도 어렵네요. 석캬소님. 네, 선생님 시쓰기나 독서 이외에 취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을 시쓰기와 벽을 치고 별개로 두는지 아니면 열어두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시집을 묶는다는 건 시를 한 편 한 편 쓰는 일이랑은 또 다른 작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권의 시집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선생님께서 시집 엮으실 때의 일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이게 전체 이야기의 답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취미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약간 정리같이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취미 하니까 아까 우리 고양이 얘기했잖아요. 네. 고양이가 생각이 나가지고. 맞네요. 네. 뭐 취미든 그 뭐 삶이든 어떤 관계든 아마 시를 쓸 때 그거를 별개의 요소로 분리시켜 놓을 수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시라는 것은 어떤 좀 소품 정도면 몰라도 그게 한편의 어떤 뭐 세계감이나 세계관 정도를 느껴지게 할 정도의 완성도가 있으려면 아마도 그 시를 쓴 사람의 총체적인 어떤 무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게 이 질문을 읽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뭐 좋아하는 영화들, 좋아하는 미드들 살면서 나한테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던 특정 사람을 제외시켜 놓고 시를 쓸 수 있을까? 아예 그 내 시에 영향을 못 미치게. 이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베스트 3로 좋아하는 영화나 미드 이렇게 섞어서 베스트 3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것도 만약에 저한테 다락방이 있다면 네네. 가져갈? 네. 어렵다. 아니 근데 지금 베스트를 떠나가지고 네. 그 왕자의 게임이라는 영드가 있어요. 네. 아시죠? 영화로 개봉이 됐었죠. 저 5화 보셨어요? 아니요? 시즌 6 5화 보셨어요? 지금 이게 베스트예요 저한테. 오.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왕자의 게임이라는 게 등장인물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거 뭐 그러니까 약간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세계관을 또 구축을 해가지고 무슨 뭐 몇 개 뭐 가문이 나와가지고 뭐 권력 다툼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주인공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비중 있게 나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시즌 한 1, 2 초반에 모두가 그냥 막연하게 무의식적으로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가문이 그 중에 큰아들이 갑자기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 한참 됐어요. 아니 근데 그거 지금 왕자의 게임 검색하면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게 뭐 그래 사람들이 하드코어 무슨 장르라고 막 써놨는데 일단 나오면 좀 있으면 사람이 많이 죽어요. 등장인물들이. 그래서 다음 시즌에 누가 죽지? 하지만 괜찮아. 아직도 죽을 사람이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끼리 왕당하고. 근데 되게 다들 아시다시피 주인공급이 죽을 때는 뭐 회상도 좀 해야 되고 굉장히 위기 속에 빠졌다가 어떻게 곧 탈출하는 듯 하면서 좀 일단 뭐 1시간 중에 적어도 10분은 좀 잡아줘야 되잖아요. 비중이 있으니까. 근데 그냥 죽어요. 스트라 죽듯이. 그 충격이 되게 세거든요. 그게 한 2, 3년 전 일이었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 죽는 장면이 진짜 슬퍼요. 그리고 걔가 이제 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다락방에 들고 온 책보다 다락방에 들고 온 영화 얘기가 그러니까 항상 보면 네, 저희 시간이 정말 오늘도 한없이 길어진 것 같아요. 사실 시인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더 많은 얘기들을 막 하고 싶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시인이 정말 최정진 시인이 정말 굉장히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최정진 시인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고 그만큼 잘 받아주고 또 성심껏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시인에게 다락방이란 무엇인지 이거는 반은 농담인데 그 흔히들 남자들이 말하는 동굴? 는 이거 그냥 처음에 이거 질문 보고 그 생각이 났었어요. 동굴 같은 건가? 근데 저한테는 동굴이 뭐냐면요. 멍 때리는 거예요. 요즘 멍 때리기 대회가 또 있다고. 저 거기 나가면 우승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은 없어요. 근데 원래는 한 몇 년 전이면 자신 있었을 텐데 멍 잘 때려가지고. 근데 멍 때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창작의 원천.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몸 전체가 쉬는 거니까. 그리고 집에 오면 한 30분은 진짜 멍 때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요즘 사람들 다 바쁘게 살고 되게 이제 삶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크잖아요. 긴장도도 그렇고. 그래서 한 번씩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치밀어 올라오는 게. 그런 걸 그냥 흘려보내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이제 네이버에서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에서 시인님과 더 하실 얘기를 또 글로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좋아요. 네, 카페로 소통해요. 네. 댓글 달아주시고. 기울어진 아이라고 제가 그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그 2012년부터 적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가 2012년이었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기울어진 아이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가 마음에 들었고 카카오톡 메시지에 적어놨던 것 같습니다. 신님 다락방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좀 솔직하게 말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써온 답이랑 많이 달라요. 그렇다니까요. 궁금하다 또 더 좋은 거야. 싸운다고. 아니요. 모범답안? 한두 문장씩 적어오기도 했고 좀 길게 적기도 했는데 대체로 내가 어떤 시기에 어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다른 식으로 이제 문예지를 통해서 뭐 대담을 하거나 뭐 인터뷰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근황을 묻는 질문에 항상 시인으로서만 대답할게요 하고 선을 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제 인간 최정진으로서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를 좀 꺼려했던 것 같아요. 그저 시인의 모습으로만. 네, 근데 그래서 오늘 그런 자리에서 안 했던 많은 말들 있잖아요. 이 시기에 뭐 이 시기가 어떤 시였고 이런 말들 저도 할 줄은 몰랐어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처음에 연락이 오셨을 때 좀 의아했어요. 처음에 사실. 왜냐면 초대받는 분들이 두 번째 시집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나 첫 시집 출간했거나 뭐 어떤 시기상 시집이 출간한 분들이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일회 시인도 두 번째 시집 출간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되게 의아했는데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기울어진 아이라는 게 그래서 굳이 불러주셨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그냥 진짜 상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즐거웠어요. 제가 원래 진짜 솔직히 잘 이런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사실 좀 습관이 되어 있는 성격이어가지고 그게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살면서 이렇게 자리가 좀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기에 어땠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마음이 들었고 이런 말을 저도 할 줄은 아까 말했던 것 같이 할 줄 몰랐어서 되게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음악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거 되게 사실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 궁금하고 아까 몇 번 다시 시작하실 때 저는 그때마다 되게 좋아하는 편집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그 생각 그룹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희 해도 되게 다 같이 좋을 것 와서. 같아요. 기본 장비들만 있으면 좀 후배 같이 녹화는 뮤지션도 불러와서 우와. 공연도 같이 하고. 연락처 알려주세요. 네, 늦은 시간까지 또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그럼 두 번째 시집 나올 때 다시 뵐 수 있을까요? 꼭 불러주세요. 와! 와, 반가웠습니다. 빨래야 빨래도 참 많다. 재봉
사시사철 눈 오는 겨울에 은은한 배틀 소리가 들리는 아내 나라에는 집집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마을의 하늘과 아이들이 쉬고 있다. 마른 가지의 난동의 빨간 열매가 수실로 뜨이는 눈날인 이 겨울날. 나무들은 신의 아내들이 짠 은빛의 털옷을 입고 저마다 깊은 내부의 겨울바다로 한없이 잦아들고 아내가 뜨는 바늘귀에 고요의 가봉. 털실을 잡는 아내의 손은 천사에게 주문받은 아이들의 전생의 옷을 짜고 있다. 설레이는 신의 겨울. 그 길고 먼 복도를 지내 나와 사시사철 눈 오는 겨울에 은은한 배틀 소리가 들리는 아내의 나라. 아내가 소유하는 회잉의 고요 안에 아직 풀지 않은 올해 하늘을 안고 눈부신 장미의 아이들이 노래하고 있다. 아직 우리가 눈 뜨지 않고 지내며 어머니의 나라에서 누워 듣던 우레가 지금 새로 우리를 설레게 하고 있다. 눈이 와서 나무들마저 의식의 옷을 입고 축복받는 날. 아이들이 짓거리는 미래의 낱말들이 살아서 부활하는 직조의 방에 누워 내 동상에 기는 영원한 꿈의 재단. 이 겨울날 조유로운 아내의 재복리를 엿듣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똑솔라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턱 없는 낭독 전문 방송입니다.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성북마을 TV, 목소리 예술 실험실이 함께합니다.